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작년 말에 새누리당 탈당하신 거 맞죠? 뭐 제가 탈당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때. 네. 네. 그리고도 또 뭐 언론에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최근에 여기저기 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언론에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내가 무슨 계기라고 보던도 이제는 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한 6개월쯤 예. 지났으니까 예. 이제 대략 이 정부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최근에 이 경제정책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내가 원래 전문인으로서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일방적으로 우리 분위기로 봐서 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할 것 같으면은 뭐 일반 지식인들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 좀 잘못 방향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가면은 좀 좋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뭐 나로서의 좀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뭐 몇 군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런 인터뷰 가운데 어디서 한때 내가 과욕했다. 국민들께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놓고 봤을 적에 참 우리 사회가 지나치도록 불균등이 심하고 특히 뭐 양극화, 뭐 재벌 경제, 뭐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구조적으로 참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경제가 정상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초기에 참 처음에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당시에 들어갈 때도 일성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이 한나라당이 변화된 한나라당이 참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비대위원회에 들어왔다고 내가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토하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바꾸고 이제 결국은 당명도 바꾸고 그러니까 뭐 상품도 바꾸면서 브랜드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렇죠. 다 당 이름도 뭐 새누리당으로 변경이 됐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되지 않았어요? 또 대표 공약도 경제민주화 쪽으로 그렇죠. 정강정책이 그걸 택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공약으로 다 됐던 거죠. 그때를 한때 내가 과욕했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과연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각오들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걸 모르고서 내가 이것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그게 실현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 갖다가 내가 욕심을 부렸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내가 과욕이라는 말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약 내세웠던 그런 것들이 현재 실천되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거죠. 내가 언젠가 그 선거 바로 직전에 언론에 대해서 내가 이건 기필코 실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방송에 오셔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거를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뭐 내가 무슨 잘못된 판단을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확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국민을 갖다가 현혹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현혹하신 게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죄송만 하면 됩니까? 그럼 뭐 내가 뭐 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한번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양극화, 뭐 불균등 이거 고쳐야 된다.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거는 경제 민주화다. 근데 그것을
한때 민주당에 또 계셨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민주당의 힘을 실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다는 판단보다 왜 그 당시 한나라당에. 민주당은 내가 사실은 17대 때. 참, 그때도 여러 가지로 참 요청을 많이 해서 내가 한 4개월 동안 고려를 하다가 민주당을 갔다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 17대 선거에 쪼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의석을 8석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17대를 마치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당적을 갖지 않겠다 해서 민주당도 그때 바로 나가자. 17대가 끝나자마자 탈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지향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가 이제 이 다음 대통령의 기대를 내가 너무나 크게 갖고서 다음 대통령만큼은 분명하게 좀 뭐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탐욕이 많거나 말이야. 또 뭐 주변에 이 인사들이 너무나 그냥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참 이익 집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 딱 적합한 인물이 우리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가 조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문재인이나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보다 박근혜 현 대통령을 더 신뢰하셨다? 그때를 그 당시 그렇게 한 거죠. 더 신뢰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뭐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탐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주변도 비교적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이익 집단과도 사전에 아무런 신세를 진 분이 없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가서 하면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는 대선 전략이었을 뿐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서부터 집권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집권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수용했던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집권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거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집권을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확고하게 이거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뭐 새누리당 내에서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작동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맡으시면서 공약을 특히 경제공약 부분을 총괄하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대선 캠프 전체에서도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내는 분은 김종인 박사 한 분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공약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뭐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참 경제사에서 이렇게 쭉 추리해 볼 것 같으면 뭐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럼 미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미국의 테오도르 루스웰 대통령이 1902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그 독점 회사를 갖다가 완전히 분해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런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른바 재벌 개혁 같은 거죠.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안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가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한 5, 60년 가까이 구조적인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1960년대서부터 경제 개발을 하면서 사실 일본 모형을 그대로 따가지고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성공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치 민주화한 지 25년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랬으면 한번 경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해가지고서 이 세계 경제 글로벌화된 이 경제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도약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무엇을 하려야 하든 구조조정을 해서야 그렇습니다. 예, 예.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걸 못한 나라예요. 못해서 지금 장기 침체하고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예,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 오랫동안 많이 나 혼자서 연구를 갖다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런 시대사적 인식 속에서 경제 구조개혁,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신념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후 캠프 내에서부터 예. 김종인 박사 호롤단신 혼자 계셨고 예.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런 인식이 없는 분들이었고. 아니 뭐 인식한 사람도 있어요. 인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뭐 물론 그 김종인 박사를 신뢰하고 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실행에 옮길 사람들이 없는데 그 주변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셨느냐 이거죠. 아니 나는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늘 강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경제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네네. 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실천할 실행 사람들이 없어도 가능해요. 의지가 확실하면은 네. 그 의지를 피력을 하면 밑에서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돼서 좀 이제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좀 변모가 돼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분명히 의지가 있었다고 보셨다. 난 그러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건데.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냐고요? 그 의지가. 그거는 내가 그래서 그때도 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되기 전, 후보가 되기 전, 후보가 된 다음에 당선된 이후에 이게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다 변하더라고. 네. 근데 그것을 변화를 안 하기를 기대했는데 변화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새누리당의 경제팀 전체 경제와 관련된 뭐 많은 분들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체의 시각이 경제민주화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인데. 뭐 상당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내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옥신각신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혼자 김종인 박사께서 뭔가 대선 때는 조금 뭐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도 별 의지가 없이 김종인 박사를 그냥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내가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 어디다가 내가 결과를 놓고서 이러고 저러고 지금 얘기하고 이런 싶은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지나갑시다. 김종인 박사께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뭐 대통령이 그건 판단할 문제지.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그런 성격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어떤 현 정부의 경제의 어떤 틀이 좀 갖추어졌다. 정책의 기조가 정해졌다.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보니까 진짜 경제 민주화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완전히. 네. 아직도 남은 임기가 3년 반이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미 1년 반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볼 거고 같으면은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고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 근거는요? 지금 모든 게 그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뭐 나라의 어떤 정권이든 간에 초기 1년 정도 하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임기 내에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은 대개 다 정해졌다고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아니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그럼 뭐라고 정리해야 됩니까? 이게 경제 활성화도 내세우고 동시에 또 경제 혁신도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 경제
국정과제를 택하면서 국정과제 제1번으로 이제 경제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예. 그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창조경제. 예. 예? 예. 이제 창조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지금도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조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지금 없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이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경제 혁신을 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경제 혁신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잘 보이질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혁신을 한다고 하다가 이 부총리가 바뀌면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면은 혁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경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합니까?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도 또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할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활성화에 그냥 현재 이제 결국은 이제 활성화에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 그 경제 활성화의 명분이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적에 기본이 되는 성장률을 갖다가 3.9로 잡았던 거예요. 예. 작년에. 예. 그 3.9를 잡을 적에도 예상 편성상 그걸 좀 어렵지만 3.9로 잡은 거다. 처음에 네. 뭐 4%를 잡은 거 그렇죠. 3.9를 예. 잡았는데. 근데 지금 뭐 IMF나 뭐 우리나라 각종 경제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금년에 한국 경제가 3.7% 정도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무슨 우리 경제에 크나큰 무슨 문제가 있다. 좀 경제가 근본적으로 소위 리세션, 경기 후퇴 속에 들어가 있다. 예, 예. 그러면 경기 변동 이론에서 얘기를 할 적에 경제가 리세션 후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플러스 성장이죠. 플러스 성장을 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경제 활성화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네, 아베가 네, 이제 수상이 돼가지고 시작하면서 마치 일본 경제가 곧 살아날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잠깐 그랬죠. 네? 예. 그러나 그게 일본이 아베 이전에 1993년서부터 잃어버린 10년,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그때 하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뿐이에요. 어허. 조금 더 강도 높게 해가지고서. 예, 예. 그러니까 돈 많이 풀고, 그 금리 싸게 금리 하고,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예내 평가 전환을 유도해가지고 수출 촉진하고. 그렇죠. 뭐 이것이 근데 또 역작용을 불어일으켜가지고 지금 아베노믹스가 거의 또 실패 예. 쪽에 가니까 오늘 발표한 대로 다시 또 뭐 양적 완화를 더 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10조엔 내지 20조엔 예. 더 풀겠다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일본 경제에 플러스 요인을 작용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경제를 내세웠지만 그건 개념부터가 좀 불투명하다. 뭔지 모르겠다. 혁신을 부르짖었는데 그건 필요하다고 봤다. 네. 그런데 최경환 팀 오면서 경제 활성화로 방점이 다시 찍히니까 이제 혁신도 물 건너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방법으로는 역시 우리도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재정 조기 투입하고 또 게다가 부동산 규제 같은 거 완화하고 뭐 계속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기 활성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 LTV도 좀 완화시키고 DTI도, 뭐 DTI도 완화시키고 했지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것이 전세값의 상승을 유도해 가지고서 소위 세입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와서 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한 60% 가까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소비할 능력이 없어요. 소득 자체가 줄어서. 예, 예.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패턴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일본도 가게는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2조 1,000억 불을 유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일본 GDP의 44%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기업들이 유보했다는 돈이 예. 460조입니다. 예. 그 460조 그건 우리 GDP의 34%예요.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유보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가 활성화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금리가 내려지고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어? 예, 예. 그런 본질을 좀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대목은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딱 짚어가지고 기업들의 이 과잉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얘기까지 그게 과세가 하고 그게 쉽지. 또 동시에 그러면서 그 돈을 가능하면 근로자 소득 즉 임금을 높이거나 배당을 늘려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말로만 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나타나는 거 있냐면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과세 효과도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얘기하면은 임금이 높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런 실정이 있는데 임금 높이라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금년에 뭐 경제 단체라든가 일본 자체가 금리를 임금을 좀 높여줘라. 그런데 임금이 다소 높아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일본도 비정규 근로자가 35.6%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고. 근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이 안 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 증가에도 효력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고 네. 있고. 예.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서 뭐 수입 가격을 높여가지고서 디프레이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2% 물가 상승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예, 예. 이것이 어떤 효과를 작동을 하냐면 심리적으로 야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전략해야 되겠다. 네, 그래 그게 소비로 원래는 소비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가를 높이려고 한 건데 내수를 오히려 죽인다.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네,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본에 얼마 전에 2000년대 돌아가지고 2010년이 무렵에 오부지라고 하는 수상이 있지 않았어요? 예, 예. 그 오부지라는 수상이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16세까지의 어린이 돈을 그냥 나눠줬잖아요.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네들. 예. 이 사람들의 돈을 나눠줬는데도 예. 그 아주 웃음거리를 사세요. 왜?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정을 갖다가 뭐 연간 1,000억 불씩 10년 동안 1조 예. 달러를 때려 붓는데도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경환 팀은 바로 그 일본과 똑같은 식의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3부에 계속 이어서 예. 김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박사와의 긴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다. 경제혁신 외쳤다. 이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분위기다.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이건 효과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는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정책 방향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제 활성화에 다른 방안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경제 전반을 놓고 보았을 적에 세계 경제 IMF가 발표하는 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3.4%인가. 그 위를 우리가 상회하는 성장을 할 거고 되면 우리가 이 글로벌한 경제 체제에서 특히 우리가 수출 위주의 경제를 하면서 그건 정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경제 위기라고 단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원래 성장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 성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한다 해가지고서 위기도 얘기를 하고 무슨 활성화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다. 뭐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답답해 하니까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정책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경제정책이 제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내세워야 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내실을 갖다가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 같은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조개혁. 우리 지금 뭐
들어서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무슨 이 중공업 분야, 조선업,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분야 뭐 이런 곳에 지금 경쟁력이 지금 아주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갖춰가지고서 혁신을 할 거냐 하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이거는 다 지금 금리가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도 다 투자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전에 규제가 그렇게 많아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피해든지 나가서 다 투자를 하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규제가 있어서 뭐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난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대기업들은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유보소득 460조라고 하는 돈을 갖다 왜 그러고 장기가 있겠어요. 그 대기업들 투자하게끔 만드는 정책은 뭡니까? 그거에 뭐 개인이, 그 개인 기업들이 하는 거는 지수하기네들 스스로가 참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정부에 뭐 이렇게 기대 가지고서 어떤 덕이나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혁신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런 막대한 사내 유보도 투자로 이끌어내는 방법도 결국은 혁신이나 구조개혁이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은 잡고 있지 않다. 네. 그런 건 별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 뭐, 경제민주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개혁, 뭐, 재벌개혁 등등도 있습니다만, 복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는 또 세금과 연결이 되고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증세 부분이라는 게 지금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사회보험의 형태로다가 조달하는 두 가지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건강보험 같은 거는 사실은 보험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지금 뭐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민간 보험 방식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래 이 흔히들 무슨 재분배도 얘기하고 등등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에 있어서의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재분배 효과는 있을 망정 개인 간의 재분배 효과라는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그걸 강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으로다가 모든 것을 할 생각을 하면 세금이 더 거쳐져야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기초연금 같은 걸 갖다가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사회보험, 소위 사회안전망을 얘기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라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이 노령에 들어갔을 적에 노후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재정 안정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은 그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는데 어떻게 맞춰질 거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증세를 할 경우에는 증세를 해야 되고 필요한 돈을 우선 정해놓고 그 돈을 어떻게 보험료를 올리려면 보험료 올려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이 이 사회 연금이 이런 건 뭐 초보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복지가 뭐 이렇게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 갖고는 사실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장이 안 되죠.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같은 거는 대다수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140, 5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후 생활이라는 게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꾸 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래 세대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는 아무리 미래 세대를 걱정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초저출산의 급격한 고령화. 급격한 고령화. 그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어갈 거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산율 장려를 하기 위해서 무슨 대거 노력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라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인구 구조를 갖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또 복지예요. 뭐 당연한 거죠. 복지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에 돈이 한 500조 가까이 쌓여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불리기 위해서 무슨 뭐 증권 투자를 얼마나 하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것뿐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네. 그렇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어야지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출산율 장려를 하기 위한 좀 투자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즉 노후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노후뿐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탈락자들에 대한 생활보장 최소한의 그런 것들의 재원을 준비시켜 놓고 정해놓고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증세 없이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면은 일반 국민의 콘센서스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모든 국민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부가가치세를 갖다 도입한 지 지금 17년째 됐어요. 예. 37년. 예. 37년 됐는데 37년 전에 10%짜리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초기에 13%로 도입을 하다가 초기에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10%로 도입을 해가지고 37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세금을 좀 제대로 올린다? 예, 건드려야 할 필요가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또 대표적인 간접세 아닙니까? 아니, 간접세더라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볼 것 같으면 이 면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생활필수품 같은 거. 생활필수가 다 면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세의 역진성 이런 얘기는 그냥 콱해 묵은 그런 이론이나 따르는 거지. 부가가치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결국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죠. 비례적으로 걷어가니까. 예. 그보다는 법인세나 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법인세의 경우는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 국제적으로 하도 이 조세 감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시대적으로 좀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소리가 같고. 아니, 법인세 전반의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최고 구간이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면 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00억, 1조, 뭐 몇십조 이거는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법인세율이 22%인가 그런데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사실 법인세의 명목세율에 보면 실효세율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효세율을 보고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안 높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법인세 인하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건데 법인세 인하해주면 소비가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안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투자는 안 늘어나고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도 조금은 올릴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엄격하게 이제 법인세 구간을 다시 정해 봐야 하는데 거기에 소득세는 다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야. 최고소득 구간에서요? 네, 최고소득 구간에. 그러나 우선 먼저 검토할 것은 부가가치세. 내가 보기엔 내가 부가가치세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아까 국민연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더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뭐 처음서부터 연금을 만들 적에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사회연금 비슷하게 도입을 하면서 민간 생명보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20년만 그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할 것 같으면 몇 살에 퇴직하고 관계없이 계속 그냥 연금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 65세로 올려야겠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 지금 연금 개혁이라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하는 건데 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배려를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너무 성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보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콘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지난번 제출한 이 새누리당 안 같은 건 지금 내부적으로도 뭐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 개혁 자체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이게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개혁하고 했다는 것이
그게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연금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어요. 자,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금 국민연금의 혜택을 낮춰야 한다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요구하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서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왜 하향 평준화를 하느냐. 그건 나도 솔직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향 평준화 문제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갖다가 지금 뭐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뭐 뜬금없이 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급여를 갖다가 한 10%인가 20%를 내려버렸어요. 깎았죠. 그렇게 깎았는데.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국민연금 가지고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당신네들은 국민연금의 도입의 원래 근본 목적을 위배하는 짓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뭐 지금 9%를 갖다 조금 더 내는데 돈이 더 필요가 날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미래 세대만 부담이 크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 세대도 자기도 늙어가면은 그 다음 세대에 받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돈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와 수입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화합점을 이루는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것이 가장 정상이라고 봐요.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식의 일방적 개혁이 아니라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걸로 노후의 생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갖다 전제로 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보험 가지고 사회보험 가지고 안 될 때는 또 재정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에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또 개헌 논란이 막 일고 있는데 2009년인가 국회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와 같은 뭐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7년 헌법체제하에서 지금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갖다가 건 30년 가까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뭐 대통령의 지나친 뭐 이 과욕과 그런 그 고난 때문에 뭐 제대로 뭐가 이 성공한 대통령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 해봐야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의 방향은 어느 쪽이 옳다고 보세요? 대통령 중임제, 뭐. 나는 대통령. 내각제, 뭐 분권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대통령 중임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수상이 통치하는 걸 갖다가 분권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분권형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출 방식만 직접 뽑는다는 이런 것 뿐이지. 그리고 뭐 중림제라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지 4년 하는 거나 대통령이 사실은 제대로 취임하기 전에 준비만 철저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5년 하는 거나 별 기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또 따라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내각제는 이제 사실은 콘센서스를 이룩하는 정치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충과 타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식의 내각제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당이 계속 하는 내각제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하려면 선거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당제도인데 양당제 하에서의 내각제는 의미가 없다. 양당제 내각제는 뭐 여기서 한 당에서 이 완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비슷하게 똑같은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절대방 그 차이는 뭐냐면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무리 뭐 모든 걸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당선만 되면은 대통령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5년을 꽉 채우죠. 내각제의 수상이 되는 사람은 바꿀 수가 아무리 있죠. 일당에서 한 당에서 한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화합을 해서 끌지 못하는 사람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축출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수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요약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꿔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한 토양을 만들고 그와 함께 내각제로의 개헌
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번 정부 안에서 개헌이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읽히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정부 안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차기 네. 이제 총선이 2016년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16년에 나온 국회가 지금은 뭐 논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뭐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적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만 좀 하고 그렇죠.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최근에 이런 뭐 여야에서 다 개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대통령 되는 사람은 다 개헌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자기 문제도 아닐 텐데 사실. 문제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반대하죠. 그 사람들은 개헌에 별로 동의 안 하죠. 동의를 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 자리만 얻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뭐 때문에 바꾸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차제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구 편차 조정하라라고 하는 판결도 내려지고 했으니까 논의는 시작되는데 그 논의의 방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각제 지향형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서 다음 국회에서 완성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헌법재판소에 이제 선거구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조금 이 먼 시야를 보고서 알겠습니다. 저 선거구 조정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게 딱 한 가지만 주문하신다면 뭘 주문하실 건지 우선. 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특히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 판단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각 세계 경제 자체에도 여러 곳에 지금 화약이 묻혀져 있다고. 유로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터져가지고 저게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내년도에 이제 뭐 지금 양적 완화를 끝을 냈지만 미국의 소위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아베노믹스가 이게 실패에 도착할 것 같으면 얘네 급작스러운 평가절하가 더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미리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경제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가지만 조언하신다면. 뭐 대통령 똑같은 얘기죠. 뭐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 세계 경제 전반 뭐 이런 그렇죠. 등등. 대북 관계는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별로 기대를 안 하십니까? 글쎄요. 당분간은 내가 보기에 뭐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박 대통령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안 읽히세요? 아니 이제 박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신이 많으신 거예요. 불신이 많다. 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김종인 박사 모시고 경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